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치카페 진행자 진중권입니다. 제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이제 정치카페가 서울,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 공개 방송을 바로 이곳 광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저 유시민, 노회찬 양씨 나오셨고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늙더라고요. 영원한 소년일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고 보겠습니다. 아니 노안이 오면 안경을 벗어야 보이나? 예. 예, 광주는 그 정치 카페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큰 뉴스 있었죠? 뭐죠? 예, 호남선 KTX 개통.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세 사람은 공식 운행 첫날이죠, 오늘이 사실은. 예,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옛날엔 2시간 한 30분, 40분씩 걸렸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보니까 1시간 40분 만에 저희가 끊었거든요. 예. 두 분 어떠셨어요? 광주 클라스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근데 대구 KTX 생기고 나서 병원 환자들이 다 서울 가버리고요. 부잣집 사모님들은 미장원도 서울 가서 한대요. 큰일 그게 그 교통이 이렇게 편리해지면은요, 그 서울 사람들이 그 편리한 교통을 타고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서울 미장원에 오지 마세요. 예. 광주에서 해결해야 돼요. 예. 노 대표께서는? 예, 저는 어제 광주 KTX 이렇게 단축되고 개통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차 타고 내려오는 걸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제가 부산에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 타고 내려온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불려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태극기 흔드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 4시간 만에 그때 굉장히 추웠을 때입니다. 1학년 69년도인데 한 4시간 흔들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쏜살같이 시커먼 차들이 여러 대 지나갔는데 그중에 대통령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똑같은 꼴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 민주주의가 그나마 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태극기를 저처럼 많이 흔들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희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은 그때 다 형성된 것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KTX 딱 내려오는데 그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께서 또 같은 차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목포 가신대. 목포 가십니다. 근데 그 뭐죠? 1등석 특실을 타셨고요. 저희는 일반석 탔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차가 떠나기 전까지 저희 좌석에 잠시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오면서 봤는데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내려오면서 이제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뭐 인공지능이니 앨런 튜링이니 뭐 이런 거 쫙 검색하고 보시는데 그 유시민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걸그룹 동영상을 보세요. 걸그룹 아니요. 뭐예요? 제가 본 거는 요즘 K-팝 스타의 KT 김 노래랑 노래 너무 잘하거든요. 네, 뭐 거기까지 혼자 들으면 괜찮은데 흥얼거리세요 또. 거기하고 에일리 노래하고.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흥얼흥얼 하시는데 참. 에일리 솔로거든. 네. 그룹 아니거든요. 예, 민망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그냥 그 부처님처럼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명상에 잠기셔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그 자세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어찌 뭐 클라라하고 사진 찍은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KTX 클라라는 아직 저하고 사진 못 찍었습니다. 그 호남선 KTX 그 개통 행사 관련해서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5.18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태극기 들고 안 나와도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참 너무 대통령을 흉보고 이런 것도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죠. 그 뭐 대륙으로 가래요. 어쩌란 말이야 자기가 막아놓고.
대륙으로 가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하고 예전에 대통령 두 분이 겨우겨우 연결해놨는데 지금 다 막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막아놓고 그걸로 지나가라 그러면 우리들 어쩌란 말이야.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2007년도 대선 후보 때 그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기차를 인천항에서 이렇게 배에 실어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그 기차가 달리게 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는 뭐 북한을 염두에 안 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상하네. 야, 뭐 거의 뭐 SF적 상상력이네요. 예, 뭐 그 정도로 해두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100분 토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때 박수 쳐야 돼.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음식을 먹을 땐 천연 재료를 찾고 세균을 걱정하는 당신, 입안에 들어가는 칫솔은 아무거나 쓰신다고요? 진짜 식용금이 첨가된 특수 이중 칫솔모로 잇몸을 보호하고 프라그와 치석 제거, 항균의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나노 금칫솔은 어떨까요? 국내 생산으로 믿을 수 있어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나노 금칫솔. 지금 딴지마켓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나노 금칫솔을 만나보세요.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어떻게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자소서부터 기업의 인문학 논술시험, 칼럼, 에세이까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생각의 길. 서울에서 출발하기 몇 시간 전인가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소식이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세월호 유가족 50여 분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삭발을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그리고 배보상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이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다들 보셨죠? 좀 황당했는데 갑자기 뭐 피해 학생들은 몇 억이다, 뭐 8억이다, 그다음에 교사들은 뭐 11억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흘리는 건데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빠. 그거는 이건 진짜 나빠요.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떤 모욕감 같은 게 좀 들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뭐냐면은 정부가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래놓고서 지금 보상, 배상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크에서 함께 이야기할 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 시민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열심히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해오신 분일 겁니다. 광주 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연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완욱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몰랐고요. 제일 처음에 노유진 정치 카페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세월호 이야기를 좀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앞에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 노유진 카페가 뭐야 그랬더니 노유진이 누군지 다 모르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세 분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알아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 국회의원, 장관님, 그 다음에 책을 몇 권이나 쓰셨습니까? 이 사이에 내가 낀다고? 그래도 잘해보자 했더니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걸 보니 일단은 이게 조명이 비쳐서 앞에 안 보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그래서 80년 5월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학부모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80년 5월은 박 대통령 때문에 발생했고요. 2014년 또 박 대통령이에요. 제가 살아서 박 대통령을 또 모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 52분의 가족분들이 삭발을 하셨습니다. 팽목에서는 4분이 삭발을 하셨고요. 익숙한 얼굴들이시죠.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입에서 죽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오늘 되도록이면 이게 울음을 참으면서 가족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쫙 깔아앉았죠. 습관적으로 제가 제 이름을 이야기 안 해서 저는 최완욱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8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11억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8억 줬으면 됐지. 11억 받았으면 됐지. 그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그렇죠. 한 거예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또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아마도 정부에서 그걸 노렸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그거 이전에 해결돼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 또는 그만하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11억 줄 테니까 남편 주겠냐? 8억 줄 테니까 고등학생 아들, 딸 주겠냐? 바꾸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바꾸겠다 그러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저께 그렇게 한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아닌, 사람답지 않은 마음을 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라서 그건 좀 하여튼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유가족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되게 물어봐요. 얼마 몇 억? 그게 절대 돈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누구는 몇 억 준다더라. 지금 가족분들도 액수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그 액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시거든요. 사람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액수로 논할 때가 아닌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길 했나. 여러분 지금 이게 세월호에서 몇 분이 아직 못 돌아오셨죠? 9분. 아직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배보상이라고 하는 건 가족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배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배상의 기준과 금액이 결정되는 건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피해 규모도 아직 확인 안 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1주년이 돼서 가슴이 가장 아픈 시기에 위로를 하기 이전에 돈 이야기를 이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덮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양한다고 하는 발표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 자체를 덮기 위해서 돈 이야기 하는 거다. 정말로 치사하게
이게 가족에 비해서 돈 이야기 나오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세요. 이 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 맥락을 한번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1인당 얼마씩 받게 될 거라고 정부가 이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발표를 갖다가 한 데에는 단순히 이제 돈 문제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교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전에 정부가 뭘 했냐면은 바로 그 시행령을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여야간에 또는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대책위가 마련되었는데 실제로 이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조사라거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세칙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는데 그 시행령을 지난 3월 말에 정부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시행령에 보면은 바로 정부가 이런 돈 문제로 관심을 호도시키면서 또는 이제 그 국민들 간의 어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면서 무엇을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했고 뭘 가로막으려 했나가 그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그 시행령에 따르면은 앞으로 세월호 이 대책위가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놨어요. 정부가 작년에 합동조사기구에서 한 조사 한 것만을 조사하기로 돼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안전행정부라거나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라거나 해경이 한 일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그때 국정원이 뭐 했고 국방부는 왜 가만히 있었고 청와대는 그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는 조사를 못하게 시행령에 못 박아놓고 그걸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반발이 일어날 게 예상되니까 그걸 내놓고 바로 하루 만에 지금 돈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대책위도 그렇고 피해자 대책위잖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 대책 기구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보면 제가 보니까 피해자 대책 기구가 아니라 피의자 대책 기구예요. 피의자 대책 기구. 조사 받아야 될 사람들, 재판정에 서야 될 사람들,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보호할까를 국리 끝에 만들어낸 게 시행령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 돈 문제로다가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지난 그 4월 달에 한 죄를 갖다가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원래는 이게 1년 돼서 저기 집중 4월 한 달을 이게 전 시민과 함께하는 집중 기간으로 삼았거든요.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를 하는 집중 기간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시행령 황당한 정부 시행령이 3월 27일 날 발표가 됐고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재 했던 이게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중단을 하고 삭발을 하고 416시간 광화문 농성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지금 가족협의회하고 국민대책에서 자꾸 요구하는 건 416시간 이게 집중 시민 긴급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화문의 농성에 동참해 주시고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항의 행진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있는 광화문에 매일 저녁 7시에 있는 촛불문화제 참여해 주십시오. 거기. 4월 16일 날 이게 분국민 추모제 및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하는 그 자리에 모여 주십시오. 7시 세월호 광장에. 4월 17일 날은 6시 세월호 광장에서 촛불 기네스에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함께 모여 주십시오. 4월 18일 날 서울광장 4시에 모여서 힘 한번 보여줍시다. 시행령을 폐기하고 인양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오직 힘은 가족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와주십시오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역에서 시, 군, 광역 할 것 없이 전부 한 일주일 정도의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라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호 1주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기가 돌아올 때 제가 볼 때는 그 때를 맞춰가지고 정부 측에서 일종의 교란 작전으로 그 돈 문제를 좀 터뜨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구조도 안 된 거잖아요. 사실 9명이 못 돌아오셨다고 하는 건 구조 작업도 아직 안 끝났고요. 진상규명도 안 끝났고. 그래서 구조 작업이 일단 끝나고 진상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상의 책임 범위, 한계 이런 것들 명확히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덮자라는 거죠. 돈 줄 테니까 그냥 제발 좀 여기서 덮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좀 작전을 좀 펴는 것 같습니다. 예, 광주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80년하고 제가 구호를 외칠 때 정말 익숙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저하고 이게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젊었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외쳤을 거거든요. 5월 진상규명, 5월 특별법 제정, 5월 학살 책임자 처벌. 근데 이게 똑같은 구호예요. 앞에 세월호만 달라져 있지. 광주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재 가족분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아실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현 정부의 의도가 눈에 보이고 그 고립되어가는 가족들 불안, 또 가족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지금 광주 시민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가장 실은 세월호 문제에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얼마나 이야기를 이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시간을 잡아야 될지도 좀 그렇고요. 갑자기 있습니다. 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기회는 없어서 제가 혹시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면 옆에서 좀 찔러주시면 제가 좀 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까 이게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시행령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2월 17일 날 이게 특별조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시행령을 해수부에 넘겼어요. 여기에 직제안과 더불어서 이걸 심의해서 빨리 통과시켜라. 어떤 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3월 27일 날 해수부가 시행령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이전에 시행령을 해수부가 만드는데 그 나왔던 게 해수부 사무관 하나가 청와대, 해수부, 그리고 경찰한테까지도 현재 시행령 마련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다. 실적으로 청와대 지시하에 시행령이 조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간에 알려졌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게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아까 이게 피의자 대책 기구처럼 됐다고 이게 이야기하셨는데 시행령을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국가가 이렇게 고위직의 사람들을 고급 인력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이게 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구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일반 시민이 보시면 그래요. 첫 번째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조직규의 축소입니다. 원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건 3국 1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소위원회, 안전사유건설위원 소위원회,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그리고 이 안에 소위원회 사무처 밑에 조사를 진실 조사를 담당하는 과가 5개 과로 이렇게 됐어요. 180명, 120명으로 해서.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원은 9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중에 42명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42명 중에서 이게 축소가 된 게 1국, 1실, 1관으로 바뀌었어요. 1실은 기획조정실입니다. 하나가 진상규명국, 나머지 2개국이 과로 됐거든요. 안전 건설과 피해 지원과. 근데 중요한 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에요. 기획조정실이 진상규명에 대한 기획총괄,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한 총괄, 여기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획조정실의 최고 책임 1급 파견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밑에 담당관을 3명 두게 돼 있는데 뭐 부이사관, 이사관이라 저는 대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게 전부 파견 공무원입니다. 진상규명 무슨 담당관. 실질적으로 1급 파견 공무원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과 모든 것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실은 파견 공무원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구에서 나온 직원이 조사 대상이 돼요. 자료 제출 요구하면 자기 상관한테 자료 제출 요구해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동행명령권 발송을 하면 동행명령권 자기 똑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당신 뭐 좀 아니까 좀 갑시다라고 하면 올까요? 그게 될까요? 이렇게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안에 그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 대상도 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한 문건에 한정한다. 그럼 딱 두 가지예요. 감사실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검찰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두 개 보고서만 적당히 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진상규명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시행령을 한번 쭉 찾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원했던 특별조사법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권한을 뭐해졌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게 왜 가족들이 삭발하셨는지 그 심정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아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문이 좀 들었는데 선체 인양 문제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가? 한동안은 뭐 인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새누리당 정치인들 몇몇이 뭐 그 이상한 얘기를 좀 흘리다가 그 후로 이제 그 얘기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두 분이 저 때문에 너무 편하신 것 같은데요. 광주까지 내려오셨는데. 참 이 정부가 참 재밌어요. 인양을 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인양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개념 정의되면 어떻게 내 스스로가 합리화도 시키겠는데 저와 가족들은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 11월 10일 날 진도 실질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전부 모이셔서 수중수색을 중단을 수용한다라고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생일날 돌아온 황재현 학생을 찾은 지 10일이 된 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 100일 정도에 못 찾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희망이 보이신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근데 왜 10일 그 좋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 중단 수용을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 아이들 찾으려고, 당신 가족들 찾으려고 이게 잠수사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말이 이 가족들한테는 보통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 찾으려고 다른 사람 죽이다니 이런 협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결단의 약속의 대가로 인양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또 인양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다 한 3개월 정말로 시원하게 놀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인양 TFT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만든 게 인양 TFT가 아니라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기술 검토 TF였습니다. 선체 처리 TF였어요. 인양 TF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1월 말 2월 초에 인양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TFT가 가서 이게 맹골수도의 해제 지형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인양 여부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월 달에 했어요. 그 보고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자, 2월 말에는 발표하겠습니다. 또 그러더니 3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또 3월 말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검토 보고서를 3월 말쯤에 해수부에 전달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해요. 단 한 번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실종자 가족들 1인 시위 하시거든요. 이분들 체육관에서만 계속 계셨던 분들이세요. 세상 돌아간지도 모르고요. 하루하루가 4월 16일 수밖에 없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광화문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실까요? 제가 항상 체육관에만 뵙다가 진도에서만 뵙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1인 시위를 은하 아빠 엄마가 이게 농성장 바로 앞에서 하고 계시고 다윤이 엄마 아빠는 청와대 앞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따 오신대요. 영인이 아빠 엄마하고 현철이 엄마가 이렇게 세종대왕상 앞에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걸어갔어요. 보러.
딱 가는데 딱 그분들만 피켓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도 체육관이라는 섬에서 그렇게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라는 섬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이 내 아이 좀 찾아달라고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 1000만 명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 가서 내 아이 좀 찾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가신 분들이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섬이셨어요. 저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울다가 이게 또 정리하고 웃으면서 오랜만이죠 하고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자 광화문을 이게 평목으로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접근했거든요. 그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국가가 단 한 번도 이게 확실하게 하겠다 안 했던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이 국민들이 9분이 계신지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답답함이 올라가셔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인양 문제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선체 인양 문제, 이거 구조 작업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진상규명 문제인데 진상규명도 보면은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멀쩡히 하겠다는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이에 갑자기 8억이니 11억이니 툭 떨어뜨리면서 마치 이게 돈의 문제인 양. 분명히 이제 별 생각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 8억 받았으면 됐지, 11억 받았으면 됐지, 웬 요구가 이렇게 많아. 아마도 이제 별 생각 없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터뜨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저러는 건 분명히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다. 분명히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오케이,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학부, 그 유가족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거기 찬성할 수 있고 동감하고 연대할 수도 있지만 연대 안 할 자유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연대 안 하고 무관심할 자유 있는데 한술 더 떠요. 와가지고 옆에서 단식 투쟁하는데 옆에서 폭식 투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아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뭐 농성장에 있으면 농성장 달려들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옆에서 먹고 있는데 단식하고 있는데 폭식 투쟁하고 그걸 또 올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야 이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거랑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 그 포털 실시간 검색을 평정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라고 있죠. 거기서 특정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인지 아실 겁니다. 예? 경상도 아니요? 예.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여성 혐오 댓글을 달고 또 개인 SNS에도 유사한 글을 남겼던 일베 헤비 유저입니다. 그냥 유저도 아니고 일베 헤비 유저 A 기자가 KBS 정상원으로 임명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참 황당하죠. 사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사회사원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임명하는데 임명을 막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KBS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그리고 이런 반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먹고 언론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일베가 기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넘어가는 면서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문정은 부대표인가요? 저 사회 보셨던 분이 5.18하고 세월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고. 근데 이제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 하여튼 국가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이제 비슷한 거라고 봐요. 국가가 잘못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근데 5.18은 국가가 하면 절대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죽었잖아요. 군인들을 총을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총질을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이제 전두환 등등이 일파가 시켜서 그렇게 됐고요. 세월호는 배가 빠지면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근데 국가가 그걸 안 했어요. 국가가 뭘 안 해가지고 사람이 몇백 명이 죽은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5.18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면
세월호는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대체 정부가 뭐 했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했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화가 나는 이유잖아요. 이제 그때 그랬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라도 이제 똑바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실은 보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하게 7시간 동안은 없었죠. 근데. 아니 있었지. 없는 건 아니고 어디 있었는지 몰라서 그렇지. 있긴 공식적으로는 있었지. 없었죠. 지금도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들은 소문인데요. 아니면 말고 이것도 청와대에서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도 옛날에 정부에 있을 때 청와대 많이 들어가 봐가지고 그 이제 대통령 집무실, 회의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만찬하는 방, 차 마시는 방, 이 구조들을 대충 알지만, 대통령이 출근을 해서 집무실에 1시간도 안 있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대통령 어디에 머무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퇴직한 그 비서실장, 누구죠? 김기춘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다 집무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국민을 능멸하는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머무는지를 일일이 알지 못한다. 그럼 뭐하러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비서실장이. 그리고 추궁을 하니까 저기 비서실 말고 부속실이 따로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속실장은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니고 그냥 비서관이에요. 1급 아니면 2급. 비서실장은 지금 옛날 같으면 장관급이지만 지금은 내려와서 차관급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장관보다 더 센데, 장관보다 더 센 비서실장 말을 부속실장이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머릿속이 막 혼돈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도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국민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죠. 맨날 유체 이탈이야.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뭐 밑에 사람 야단이나 치고, 누가 뭐 얘기를 하면 유언비라 그러고 무슨 찌라시라 그러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 같아요. 고소하려면 해라, 명예훼손으로. 이건 의견 표명이니까 네 맘대로 해. 하여튼 일이 이 정도 됐으면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떼죽음에 대해서 사과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랬으면 지금 와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봐야 되겠네, 그죠?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비교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는 이번에 저먼윙스 비행기 추락했잖아요. 그때 이제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하고 올랑 총리가 바로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 그래야 국가 원수지 그게. 또 하나는 일본에서 비슷한 선박사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어포켓인가요? 거기 들어있던 사람 구했잖아,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아베도 하는데. 아베도 하는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주제를 좀 제가 옮겼는데 다시 옮겨 놓으셨어요. 말을 점잖게 해, 그렇게 하고 열받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어서. 2년 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종편 TV조선과 채널 A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5.18에 대한 망언과 도발 기억나시죠? 북한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여기 했다는 거? 예, 300명의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완전 돌았어. 그 스텔스 부대죠. 그러니까 300명이 와. 계엄령 하에서. 국방부는 뭐 한 거야 그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말이 맞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게 아마 북한이 아닐까. 300명의 병력을 소리 없이 투입했다가 소리 없이 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병참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하긴 이제. 북한 잠수함이 와서 어뢰로 박살냈는데 그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같은 이치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예. 북한이 신출귀몰 못하는 일이 없어요. 소나 그 음향 탐지기 다 있는 배에 와가지고 눈치도 못 채게 배를 두동강 내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림자도 못 봤어. 그 정도 실력을 가진 부대면
광주에도 침투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게 일베의 생각이고 이 정권의 생각인 것 같아. 맞나? 예. 진짜. 말씀 잘하십니다. 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열받잖아. 예. 네, 그 이명박 정권하고 또 박근혜 정권이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보수 정권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래도 이게 시장 자본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하고 뭐 이런 쪽 저질이지. 이른바 좀 약간 십장 기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시장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국가주의자인 것 같아요. 여기 좀 악질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때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물론 이명박 정권 때도 더러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주 노골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적 가치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 민주주의 체제가 87년 체제고 그것을 만들어낸 게 광주 항쟁이 5.18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명박 정권 때는 거기까지는 못했잖아요. 그랬나? 거기까지 차마 못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4대강하고 삽질하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그쪽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이 정권은 하는 일이 없어요.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이라도 했는데 이 정권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국민 이간질 시키고. 이명박은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생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촛불 시위 때도 그 인왕산 그 북악산 그 올라가 가지고 아침 이슬을 그 아침 이슬 불렀다는 게 이제 그래서 자기를 착각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누군 줄 아니까. 근데 저는 이 광주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또 그게 용납되는 걸 보면, 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그 영국에서 아주 탑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상으로 받았던 그 금메달 있죠. 금덩어리. 그걸 가지고 그걸 경매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인종차별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 전공이 이제 그쪽 계통이긴 한데, 흑인종들은 인종학적으로 이 백인종에 비해서 열등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직위에서 박탈되고, 모든 자기 이제 그 강연 요청 이런 게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고문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써먹지 않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완전 아사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그 금메달을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영국 보수당이 더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을 규탄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영국에 극우 정당이 있긴 하지만 인종차별하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괄시, 멸시, 추방하자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정당이 있지만은 그 극우 정당을 더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더 비판하는 게 어디냐면 영국 보수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5.18은 벌써 이 전두환의 내란 행위로다가 이미 사법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그걸 옹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보수란 이름으로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수는 법 안 지키는 게 보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법 안 지키는 게 보수 맞는데. 제대로 된 보수라면은. 우리나라 보수는. 예.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보수 함량이 30%도 안 돼, 그거는. 그냥 나머지는 뭐 반공, 뭐 이상한 이제 뭐 변태적 그런 이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저게 그 인양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왜 인양 안 합니까? 얘기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돈 문제와 기술 문제예요. 예. 그러나 실제로 인양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진실의 덩어리거든. 그걸 끄집어내면은 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가 다시 한번 회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배를 어떻게 구조했으며 실제 운항 당일날 발생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어찌 보면 4.16이 재현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그걸 제대로 그 아픔을 갖다가 삼키면서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이 더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4.16
뭐 달력 인쇄할 때 4월 16일은 그냥 지워버리고 15일 다음에 17일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다가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태도라고 이제 사실은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려지겠냐 이거지. 그 배를 갖다 인양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인양 안 하면 다음 정권에 우리 정권 교체해가지고 인양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인양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남아 있겠어요 그냥? 근데 그 우리 최 선생님은 인양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아니요.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조사거든요. 국가에서 첫 번째 조사는 작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사고가 나서 정부가 영국에 있는 인양업체에게 이걸 영역을 맡겨요. 인양 가능하겠냐. 영국 업체가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인양 가능. 지금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양 가능. 1년 정도. 한 1,500 정도. 이야기해요. 1,500억 원 된다고. 이 정도 이번 조사 보고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마치 예전에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한 것이 있는데 안 한 채 하기도 해요. 분명히 작년 5월 달에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거기에. 이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애들이 거짓말을 해도 가족 입장에서 품어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품어줘도 한정이 없네요. 내가 제가 말하면 순간에 애들이라고 할 것 같아서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대통령인데 그게 더 이상 품어주기 힘들고요. 아까 전중현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폭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유민 아빠 단식하고 있는데 짜장면 먹고 피자 먹고 이게 뭐 취향을 밝히는 건 참 좋지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은 국민들이 그걸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 1,500억 하니까 돈 많이 드네. 꽤나 드는데? 라고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편하게 보셔도 돼요. 제가 이게 가족들이 도보순례 할 때 지금 서울에서 1인 쉬 하실 때 가장 상처받는 이야기가 돈 많이 받으셨다며요. 이미 많이 받으셨다며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 있어요? 이게 가장 가슴이 아프세요. 이번에 배보상 문제가 나온 것이 잘한 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했던 국민들한테 보상이 안 됐구나. 아직 돈 하나도 안 줬구나. 그거 하나 알려준 건 잘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국민된 도리로서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해 안 해주면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제가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뉴스를 보고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럴까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5.18 주기 이제 한 달 후로 또 5월이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1980년에 그걸 겪고 나서 그 뒤에 6월 항쟁 때까지 뭘 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5.18 광주 같은 거를 전국 20대 도시에서 동시에 일으킬까?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진짜 그거를 광주가 혼자해서 그렇게 당한 거지. 그거를 뭐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대전도 하고 다 했으면 절대 군인들을 그렇게 2만 명씩이나 한 도시에 못 넣었을 거다, 그거를. 그러니까 광주에서 5.18 때 그렇게 우리가 참혹하게 당한 거는 광주 한 군데서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주를 10개쯤 하면 군인을 투입해도 안 될 거다, 이게. 이제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7년 내내 여하튼 뭐 노회찬 대표님 같은 분은 공장에 가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 진중권 교수 같으면 저 어디 백마 카페촌에 가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 어떻게 꼬셔서 해보려고 그러고. 저는 이제 맨날 유인물이나 만들고 다니고. 뭐 제 친구 어떤 사람은 화염병만 연구했어요. 그렇게 7년을 해가지고 결국 6월 항쟁 때 전국의 50개 도시에서 우리가 동시에 했잖아요. 150만 명, 200만 명이 나오니까 경찰 10만 투입해봐야 표도 안 나고 그따가 군인들을 투입해서 어떡하게요? 그 결국 손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감출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까? 그거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세월호 문제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진실을 밝힐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감출까? 거기 관련되는 내 책임을 어떻게 묻어버릴까? 지워버릴까? 앞으로 저런 일이 또 생기더라도 그때는 절대 이렇게 말려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통령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용납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좀 수세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공세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구속된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그러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정신감정 의뢰했다는 예. 그런 애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일베라는 사이트 그리고 또 일베를 비롯한 몇몇 극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막 확산되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국정원이 또 일베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국정원이 또 일베랑 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그 정권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애들이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아니, 국정원에서 또 명예훼손 낸다?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예,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게임의 전략과 사고를 게임이 아닌데다가 뭐 마케팅 같은 동을 그걸 최초로 한 게 국정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니까 미션을 줬어요. 좌빨들 신고해라. 그다음에 리워드를 줍니다. 국정원 절대 시기.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는 뭐 저는 뭐 아주 공식적인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정부의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방송사에서 자꾸 일베 이미지 안 걸린 데가 없죠. KBS, MBC, SBS 뭐 종편들 다 걸리잖아요. 그만큼 좀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일베 출신 유저가 KBS의 공영방송 기자가 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진 거죠. 일베 대박 났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럴 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기껏해야 모욕죄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혐오 발언이거든요. 혐오 발언이고,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노 대표님 같은 분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직 독일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독일은 그 폴크스페해증이라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증오 조장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그런 법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틀러 정권 때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미군이 조작한 거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독일이나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거든요. 법을 만들지 않고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근데 저는 좀 낙관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요게 아주 단기적인 증상이라고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이제 여기 다 진 교수는 전과 없지? 있죠. 있어요? 전과도 있어요? 듣보잡 모욕죄 전과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옛날에 그 잡범이네 그러면. 잡범이잖아 그거는. 잡놈 상대에서니까 잡범이네. 최소한 아니 국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집시 이런 거라도 있냐고.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개헌포고령 이런 거 걸려본 사람하고는 급이 다르지. 우리가 좀 걸려봐서 아는데, 우리는 그때 잡혀가면 이랬다고요. 재판장이 갑자기 일어서게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뭐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법정 가서 뭐 소리 빽빽 지르고 뭐 전두환이 개더라 막 판사 보고 소리 질러갖고 추가 뜨고 막 이렇게 했대. 가서 무릎 꿇고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판사 검사 너것들 완전 권력의 주구 아니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부르고 이제 확신범이라고 그랬지. 근데 요새 요 극우 일베 친구들은 보면 영 달라 우리하고는. 얘들은 뭐 냄비폭탄 뭐 캔디 뭔가 해서 이제 그 토크쇼 거기 가서 터뜨린 애라든가, 또는 뭐 이게 우리가 단원고 아이들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거 올린 일베에 올렸다가 이제 잡혀간 애들 있잖아요. 재판장에 가면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뉴스 다 보셨죠? 그렇게 해놓고는 용서해 주십시오,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빌어요. 확신범이 아니에요. 확신범이 아니라고. 그냥 나와서는 또 인증해요. 그렇지. 예. 나와서는 또 인증하고. 그러니까
신 교수 말대로 이러면서. 국정원 같은 데서 뭐 절대식 해주고 이래가지고 부추겨서 하는 거예요. 확신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권 딱 바뀌고 앞으로 이런 행위 엄단하겠다 검찰총장이 한마디만 하면 다 들어가 버려. 없어 나올 놈이. 어따 대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일배요 하고 나올 놈 한 놈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근데 그러니까 너무 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법이 있어야 돼요. 아니, 사실은 독일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나 이 히틀러를 갖다가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나 과거 전두환을 갖다가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 청산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폐해도 끔찍했지만 확실하게 역사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해방됐지만 친일파들이 다시 재등용되고 뭐 그다음에 민주화됐다고는 하지만 독재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기승을 부리는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독일과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유엔으로부터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게 있어요. 해마다 한 번씩 지적받고 있는 게 왜 대한민국은 인권법을 안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법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북한 인권은 인권대로 문제이긴 한데 남한 인권법을 안 만든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법 이름이 뭔가 하면은 차별금지 기본법이에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 항목, 주요 항목에 관련해 가지고 뭐 지역, 나이, 성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떠한 것을 이유로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별금지 기본법이 그것이 참여정부 말기에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다가 국회가 이제 새로 구성될 때마다 새로 법안을 내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별금지 기본법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일베가 했다는 거 특정 지역 비하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도 정치적 사안이지만은 특정 지역 비하하면은 차별금지 기본법에 의해서 징역 몇 년 이상의 벌금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예요. 독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 그거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거나 장애인 비하한다거나 심지어는 같은 동일 노동인데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차별금지 기본법으로부터 다스려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는 이 법이 없는 한 우리는 아직 제대로 민주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는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법 만들자고 하는 사람에게 좋다 좋은데 남한 인권법부터 먼저 만들자 이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북한 인권법 만들면 그럼 남한 인권법은 북한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 만들고 우리는 남한 인권법 만들고 북한은 북한 인권법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각각 사회를 혁신하자고 주장한 PD 노선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맞나? 예, 그럼 뭐 또 고색 창렬한.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는 이제 그런 보도를 보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애들이 막 일베 애들이 올린 것들, 그다음에 그 앞에서 폭식 투쟁하고 이런 거 왜 민망하냐면은 저걸 보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한 그 유가족들의 그 심정이 어떨지 이런 게 정말 사실은 미루어 짐작은 가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텐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만나시면 어떻게 만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야기 좀 들읍시다라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바라보는 가족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이게 울지 못하는 경우 항상 강해야 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래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슬프다, 화난다, 이거 하면 죽여오고 싶다 이야기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술도 저녁에 잘 안 드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술을 드시면 감정 조절이 이제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화가 나거나 그러다 가족분들끼리 별거 아닌데 이제 막 이게 언쟁을 하거나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게 술 한 잔 먹을 때 딱 하세요. 이게 2병 1시까지만
거기 이상한 먹지를 말자. 왜? 수술을 너무 잘하시니까요. 거기. 근데 그 폭식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이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시민사회단체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피자 먹는 단체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와, 이게 세상에 이런지 왜 우리는 이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자 먹는 친구들도 안전한 사회에 살기 위해서 짠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화가 났다가 오메 짠한 거. 이거 전국방송인데. 아니 유가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 우리는 저 개 같은 놈들 그러지. 아, 이게 이렇게 이게 모여서 하면 이야기하세요. 예. 하세요. 아니 뭐 누가 그 광장 옆에 개집 지어줬더라고 그때 사료도 갖다 놓고. 아니 근데 뭐 너무 그게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응이지. 네.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저기 그 바람직하지 그거죠. 않아요. 그건 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동물 뭐 차별입니다. 일베 이런 거 저는 그 일베하고 일본의 아베는 신경 안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뭐 우리 저 호남선 그 광주 내려오는 KTX도 그렇지만 기차가 달릴 때는 그냥 달려야 돼요. 레일 위에 똥이 있다고 멈추는 기차는 없습니다. 그냥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세 분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KTX 호남선 개통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호남선 뭐 개통했다는 게 별 느낌이 없거든요. 혹시 느낌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일단 한번 타보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사람들이 보면 되게 그게 하는데 정작 사는 사람들은 저도 63 빌딩에 수족관 안 가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산탑도 안 올라가고 남산타워도 절대 안 올라가요. 서울 살면. 세월호도 똑같아요. 가족분들이나 여러 이게 세월호에 관심이 많고 이거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걸 한 걸음 떨어진 사람들 그걸 유독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상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가족분들은 이게 생계에도 걱정하시죠. 근데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정작 당사자들을 중요하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다가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거 오늘 현장에서 하고 녹음해서 내일 나갈 텐데 호해로 오늘 이 방송은 이거 호해입니까 또? 예, 이건 월요일 날 다음 월요일은 또 정상적으로 하고 오늘 거는 호해로 나갈 건데요. 일단 선동해야 돼. 일정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며칠부터 한다고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416시간 시민 긴급 행동입니다.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빠지셔도 돼요. 그래서 현재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가셔가지고 농성 신청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수가 됩니다. KTX가 마침 개통됐습니다. 네, KTX 개통됐습니다. 네. 이게 KTX가 개통된 시점이 광화문하고 연결되니까 그때에서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네요. 광주 사람들에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불러줘야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이게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게 순간순간 저렇게 잘 떠오를까요? 머리가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으면 잘 나옵니다. 잘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416시간 농성을 불러주니 비로소 KTX가 우리 것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먼데 하다가 순간 이게 출퇴근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하고 매일 7시에 촛불문화제를 해요. 촛불문화제 가면 이게 세월호 문제나 국정 문제 가지고 아주 법률적으로 계속 열심히 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이 시행령의 문제를 저보다 더 명쾌하게 한번 쫙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가족분들이 또 한번 이게 이야기를 쫙 해 주실 거고요. 근데 강주에서 KTX로 광화문까지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돼.
꼭 광주는 또 광주 시내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녹음해서 나갈 텐데 전국 방송으로. 예, 저 광화문 광장에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곳에 사시는 분들 퇴근길에 꼭 들러주세요. 큰 부담 없이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머리수를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아, 이게 전국 방송이죠? 예. 전국 방송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기 광주 분들만 이야기해서 예, 혹시 이렇게 서울, 경기 근방에 사시는 분들 여기 가까이 사신 분들은 이게 출퇴근 좀 해주시고요. 거기 가다가 분노가 차올라서 더 이상 시켜지지 않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 그리고 경기도 경북 쪽에는 KTX가 이미 돼 있어서 이미 가시고 계신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이게 한 번 했던 거 2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에 매일 진행을 하고 실종자 가족분들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1인 시위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힘 보태 주시고. 옆에 가서 가만 서 있으면 되죠, 그죠, 같이. 예, 1인 시위는 그겁니다. 제가 그 청와대 그 정문 바로 앞에서 그 며칠 동안 이렇게 노숙 농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훨씬 떨어져 있는 게 이제 광화문 그 지금 공원이 있는 데고 거기서 좀 더 한 500m 더 떨어진 곳이 이제 시청 앞인데 시청 앞에서 집회하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청와대에서 들려요. 밤에는 다 들려요. 예, 그게 이제 바람길처럼 이렇게 이 건물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가지고 글로 해가지고 아주 잘 들립니다. 권양숙 여사님 말에 따르면요, 탄핵 반대 촛불 집회 때 구호가 무슨 구호인지는 안 들린대요. 그러나 소리는 다 들린대요. 노래 소리며, 그러니까 되게 노래 가사는 안 들리지만 멜로디를 들으면 무슨 노래라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와대에서 들린다고. 예, 특히 밤에. 그래서 대통령 아까 우리 얘기 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굉장히 넓은 분이잖아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다 집무실이 되니까 그 어느 집무실에 있던 대통령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십시오. 예. 반드시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노회찬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유시민 이게 전 장관님이 불편하죠, 제가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제가 고개를 왼쪽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노회찬 대표님 이야기 안 하시나? 하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날도 이게 좌발로 지키는데 계속 왼쪽만 보고 있으니. 예, 1980년에 이제 신군부가 광주를 고립시키려고 한 것처럼 현 정부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쇄를 푸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극우적인 분위기, 이 사람들이 그저 세월호를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굉장히 공세적인 거의 모욕적인 이런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적 장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크 요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벌써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 여기 그 광주 내려왔을 때는 여기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끝내기 전에? 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먼저. 이거 할까요? 우리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예,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할 때 호응을 해주셔서. 예. 아까 그 세월호 광장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집에 가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홈페이지를 가시면 해수부의 시행령 폐기에 대한 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글 쓰시는 부담 없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해수부에 전달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해수부 담당자들 전화번호가 쫙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2번, 3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쫙 있으니까 바로 이게 시간 나실 때마다 전화를 해주시면 돼 있고, 특히 서울 분들은 버스 탈 때 오랫동안 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그래 길지 않은 즐거운 하루가 되고 안전한 세월호 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전화 한 통화 이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에 가셔서 꼭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뭐 저는 무슨 고상한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예전에 정치를 할 때는 막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 막말한 적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막말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막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이라든가 이런 좀 이제 센 언어를 써서 그런 거지 막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정치를 안 하니까 막말이 막 나오더라고 이제. 근데 이제 막말을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치를 안 한 게. 그러니까 근데 막말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평소에 옛날에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정말 개 짖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 말로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돈 드는데 뭐 세월호 뭐하러 건지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야, 세월호 건지는데 1,500억 들면 우리나라 1년 GDP의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에 우리 1,500조 되니까 계산하면 10,000분의 1쯤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러면 연간 우리 아버지가 1억 원, 5천만 원 버는데 10,0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푼돈이에요. 푼돈 완전히. 국가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슨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나라라고 뭐 얘기하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30위권 나라고 그렇잖아요. 무역 규모로는 10등 안에 들고. 맨날 그거 자랑하면서 무슨 한강의 기적 타령하면서 그거 하나 못 건지냐? 국가의 체면이지. 이렇게 받아주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그 피자 처먹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야, 이 개 같은 놈들아! 그러고 욕해줘야 돼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뭐 돈 그렇게 받았으면 됐지 이런 얘기 누가 하면은 니는 돈 10억 원 주면 니 딸 바꿀래? 이렇게 막말로 쳐박아야 돼요. 솔직히. 내일 아침에 조선일보에 또 날라.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좀 얘기하자고. 근데 난 저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 개 같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는 개에 대한 모욕이죠. 그거는 뭐 박정희 같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전두환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뭐 반려견 키우는 분들에게 결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다소 결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집사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중요한 말씀 하시나 했더니 막말을 하셨네요. 우리 팟캐스트는 방송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 예. 자, 이제는 아마 저희한테 이제 궁금하신 것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석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마이크가 준비가 됐나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인천서 방송할 때보다 오늘 훨씬 잘 되는데. 이게 물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있잖아요. 예. 아니, 흘렸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행복만을 보았다. 한 사람 목숨의 가치는 대개 3만에서 4만 유로 사이. 나는 그 가치를 매기는 일을 했었다. 이미 나이가 든 목숨이면 3만에서 4만 유로. 만약 어린아이라면 2만에서 2만 5천 유로.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한다면 10만 유로 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일까? 르 파리지앵 선정 2014 최고의 책 행복만을 보았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문학테라피.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방청석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일단 손을 드시고요. 잠깐 그럼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한 분 있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뒤에 한 분도 있어. 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학부 생활하다가 지금 전남대에서 로스쿨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5.18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식된 민주주의 혹은 협약 이념체계 민주주의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최장집 교수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게 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개발 혹은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그러한 이념적 틀 속에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4.19, 5.18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민주체제를 갖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우리께 다르듯이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 체제에 그치면 안 되고 이러한 사회적 상태, 토크빌이 항상 말했듯이 이러한 사회적 상태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느냐, 민주화된 정도로 갖고 되었느냐라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수준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되게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개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 혹은 어떤 행동 규범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싶어 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휩싸여서 그런 중심부로 다시 가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떠한 마음 자세 그런 것도 혹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내후년이 바로 1987년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를 향한 이 여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30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바로 광주에서 싸웠고 87년 6월 항쟁에서 싸웠던 그런 민주주의를 갈구했던 세력이 30년 동안 30년 중에서 10년만 집권했어요. 오히려 30년 중에서 나머지 20년은 그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자들이 또 그 후예들이 30년 중에 20년을 집권하는 그 묘한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크게 봐서 대체로 많은 분들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서 좀 진전된 반면 선거가 이렇게 계속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고문이라거나 이런 게 없는 등등의 이유로다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좀 진전된 반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되게 가야 될 어떤 민주주의 길이 아까 질문하신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이렇게 더 많이 진척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기자회견에서 3만 달러가 된다 올해 안에 제가 볼 때도 언젠가는 4만 달러도 되고 5만 달러도 될 것 같은데 어떤 5만 달러냐 미국과 같은 그런 5만 달러냐 아니면 저 북유럽과 같은 그런 5만 6만 달러로 가는 길이냐 이제 결국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어느 만큼 원하고 어느 만큼 갈구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경제민주화의 길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야 되고 힘이 세야 그것이 현실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정의당이 좋다. 제가 정의당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당도 괜찮은 당도 있고 또 형편없는 당도 이제 있고 그렇지만은
굳이 제가 이렇게 힘도 없는 정의당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이유는 이 정의당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 바로 경제 민주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이고, 정의당과 같은 그런 진보적인 정당이 힘이 커질수록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날, 그 복지국가의 그날이 빨리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의당에 가입하십시오. 네. 정의당에 가입했는데도 그런 날이 안 오면 어떡하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뭐 로스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혼탁한 사법 부정의의 시대에 어떻게 이제 사법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경과 조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그런 법조인으로서 양심껏 살아가는데 더 안 좋은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뭐 정관 예우가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현실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 보십시오. 저는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국가기구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사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바른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이번에 세월호 도와주고 계신 그런 이제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그 세월호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그 이석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은 곳곳에 있고, 그리고 일선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마음으로 성원하고 있는 그런 법조인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한 몸을 갖다가 제대로 세우게 되면은 보일 겁니다. 꿈을 함께하는 많은 법조인들이 있다는 것, 이들을 모아내고 또 같이 행동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뜻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런 분들도 또 정의당에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날이 반드시 빨리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전남대 로스쿨이 노동인권 특성화 로스쿨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노동인권 특화된, 원래 로스쿨 설립할 때 옛날에 참여정부 때 심사할 때 그때 각 로스쿨마다 이렇게 특성화를 했고, 제 기억에 전남대가 노동하고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뭐 고민하시지 말고. 예. 그 전남대 로스쿨이니까 저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시면 이게 그 신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오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예. 릴렉스. 예.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광주에 지금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보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5.18, 4.16 와가지고 오늘 대화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부분이 함양과 채찰, 성찰입니다. 진보에 대해서 성찰을 한번 해보자. 보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성찰을 해볼까? 우리 유시민 선생님이 쓰신 후불제 민주주의를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역사적으로도 분석을 하셨는데, 진보가 항상 권력을 잡았을 때 결집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흩어진다든지 이해관계의 문제, 진보의 보수화로 인한 균열 문제, 내부적 어떤 균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진보가 만약에 이제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보가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시민사회를 결집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룰 만한 진보적 헤게모니 혹은 실천적인 대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전주에서 대학을 7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통합을 한번 실현해보자 해가지고 전주에서 아직 주소를 안 바꿨을 때 부산에 가가지고 전주에서 좋아하는 당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전주로 이제 주소를 옮겼을 때 이제는 그 부산에서 좋아하는 당을 찍었어요. 예, 지역 교차 투표라고 했는데 제가 광주에 왔는데 어딜 찍어야 될까? 정의당을 찍어야 될까? 예,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역 교차 투표로 국민 대통합을 한번 실현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유시민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당, 현재 집권당 새누리당은 이제 유럽 기준으로 보면 좀 이그저틱한 전문 용어로 좀 괴상망측한 극우 정당으로 있으면 딱 돼요. 지지율 2% 내지 3%.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는 그 당이 40% 30% 받는다는 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걸 낮춰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역 교차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안 낮추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 80% 정도는 없애버리고 괜찮은 한 20% 정도가 남아서 이제 보수 정당을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진보는 그러면 다 잘났냐? 아니죠. 세계사를 보면 진보를 자칭한 세력들이 저지른 국가범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만 국가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뭐 일본 뭐 이제 저 도조 히데키 내각 그 2차 대전 때 그때 뭐 그런 데라든가 무슨 그런 데만 국가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전두환이나 이런 것처럼 이 소위 진보 좌파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도 어마어마해요. 예컨대 구소련과 동유럽 전체주의 국가들의 범죄는 그 전부 공산주의자들이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좋은 뜻을 가지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인권을 유린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반세기 동안 권력을 누렸고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총 맞아 죽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독재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유명한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 거기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파리에 유학하고 온 그 대장이요. 이름 뭐야? 잊어버렸다. 폴포트. 네, 폴포트 같은 사람이요.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아 예.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제 동독의 그 독재 체제 만들었던 마르쿠스 볼프라고 유명한 스파이왕,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장 장기 집권한 사람. 그 사람도 텔레비전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일되고 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고요. 자기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현실을 잘못 인식할 수 있고 미래를 잘못 설계할 수 있고,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한 경우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도 있는 거고 충동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판단 미스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항상 우리가 힘이 있든 힘이 많든 힘이 적든 간에 내가 하는 일 중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이걸 늘 들여다봐야지만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진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보를 사랑하지 않아요. 보수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명을 사랑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진보는 뭐냐? 저한테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수는 뭐냐? 나한테 이익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 개념은 그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자기 나름의 개념과 철학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저는 단순해요. 그냥 옳고 그름을 우리는 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나의 본성을 내가 어떤 이유로 억압하지만 않으면 나는 항상 옳은 방향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 대통령을 막 또 쥐 이런 거에 막 비유하는 글을 막 써도 안 잡혀가게 된 게 30년도 안 돼요.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고 5,000년이면 4,970년을 권력 가진 사람한테 욕했다가 이거 되는 세상을 살다가 이제 30년 이제 욕해도 되는 세상 살잖아요. 되게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우리나라 문제 되게 많지만 또 그렇게 못난 나라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진보도 자기가 하고 있는 판단, 하는 방식 이런 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노력 이런 걸 하다 보면 정의당은 뭐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힘도 없어갖고 잘못해봐야 뭐 남한테 피해도 못 줘. 그러니까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게 힘 좀 줘보세요. 그럼 진짜 성찰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부산분 그 교차 투표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안 돼. 예. 아까 뭐 부산 시민들이 그 좋아하는 정당을 여기 와서는 찍었다고 하시는데 부산 시민들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새누리당을 갖다가 60% 이상 표를 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54%만 찍었어요.
그전에는 52% 찍었어요. 대구에서는 70%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의 90%를 가져간 거는 선거제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 다수가 새누리당 찍는다고 착각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뭐 본따서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는 1번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해요. 그건 확실해요. 예, 1번의 법칙.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데요. 노유진 정치 카페 공개 방송한다 해서 담임쌤한테 빼달라고 여기 왔거든요. 제가 평소에 유시민 선생님을 되게 존경해서 저런 막 광주 올 때마다 막 2번 가고 그랬는데 질문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유시민 선생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항상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막 이번 연도 막 신년 토론회 JTBC 막 신년 토론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신년 토론에서도 그렇고 막 다양한 각종 매체들에서 선생님을 막 작가라고 소개를 안 하시고 전 장관님 막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선생님은 언젠가 때가 돼야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를 불려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다른 남자아이가 그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유시민 선생님이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질문도. 예.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 대통령 덕분이고요. 예, 이제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유신 체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적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선생님이 민주주의는 양복이기 때문에 서양 옷이라서 우리 몸에 안 맞아가지고 그걸 수입하면 이렇게 서양 사람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집도 크니까 이제 허리도 줄이고 바지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유신 체제다. 그렇게 교과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속으로 거짓말. 네, 속으로 거짓말.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 딴 거 배웠거든. 중학교 때까지 멀쩡한 걸 배우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걸 배우니까 나도 머리가 있는데 그거 알죠? 거짓말 같은데? 그렇지만 거짓말이라 그러면 왠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좀 좋은 나라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하게 된 거. 그런 거 평범하죠. 그죠?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언제 되면 작가냐? 지금도 작가인데 사실 제가 복지부 장관을 한 거는 1년 5개월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55년 6개월을 살았는데요. 맞나? 하여튼 55년 넘게 살았는데 1년 5개월을 장관을 했는데 저보고 장관이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대구 산 거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대구 사람이라 그래요. 10년은 경주에 살았거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살았는데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대구 출신. 대구 출신이잖아요. 출신은 맞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규정하는 게 좀 묘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문화인데 사회적으로 제일 센 자리에 간 거 그거를 평생 불러줘요. 난 좋지도 않은데 그게 앞으로 저보고는 전 의원이라든가 전 장관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제가 지난주에 책도 냈잖아요. 글쓰기 특강. 작가라니까요. 앞으로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작가가 될 겁니다. 진짜. 네. 예.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선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마도 야자라 그러나요? 야자를 빼고 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경기도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온 학생이 있어요. 뭘? 예. 준하군 어디 있어요? 요 학생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도 예. 박수 좀 보내드립니다. 예, 앉으세요. 예, 저희 질문이 있는 거요? 질문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할머니 모시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광주 공개 방송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있고 5.18 문제도 있고. 그래도 우리 유쾌하게 했죠? 그래도 비교적 유쾌하게 했죠. 그리고 어떤 데서 했던 건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열기가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저희 이제 노유진 정치 카페를 전 세계에서 들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전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초대 많은데 안 가고 우리 광주 온 거야, 그지?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초대 많이 왔어요. 근데 다 안 간다 그러고 여기 온 거야.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인권운동가 최한옥 선생님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지금 광화문에서 삭발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잊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회찬. 전 유시민. 저는 진중관입니다. 합체하면 노유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번에 책 하나 새로 내는데요. 제목이 뭐라더라? 생각해봤어? 랍니다. 이 책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가 그동안 다루었던 이야기 중에서요. 청취자들이 가장 좋아했고 또 두고두고 알아야 할 이야기들만 14가지를 선정해서 다뤘습니다. 그 책 소개를 보니까 남녀노소, 지역불문, 세대 초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과 대한민국, 피케티와 부의 불평등, 땅콩과 실세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역시 읽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 말인데도 다시 읽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예, 깨알 같은 자화자찬이셨습니다. 읽다가 배꼽이 빠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꽉 차고 가슴은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 사면 부록도 주는군요. 부록이 말빨 사전이라는데 어디 가서 말빨 세우고 싶을 때 인용하기 좋은 글들이 담겨 있답니다. 헐. 진짜 헐이다. 노 대표님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왜? 워킹 말빨이라서. 자, 노유진의 정치카페가 선정한 대한민국에 필요한 14가지 질문들 생각해봤어.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